유력 대선 주자들을 비롯해 군소정당의 후보들이 속속 공약을 발표하면서 정책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진보정당 심상정 후보는 정치혁신안으로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와 대선 결선 투표제 도입을 비롯해 현 정부 청산 5대 과제와 과감한 경제사회개혁, 노동분야 현안 해결 등 20대 종합공약을 제시했는데 여기에 야권 후보 단일화 논의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향후 역할론에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 지난 4.11 총선 후 통합진보당 내분 사태로 분열된 진보 진영이 18대 대선 전국에서 제시하는 각오와 비전은 무엇인지. 국회 생생토크 원내 제3당으로 자리매김한 진보정의당의 선대위 대변인인 박원석 의원으로부터 연말 대선 진보정당의 전략과 정책 과제에 대해 들어본다. 안녕하십니까. 국회 생생토크의 이영대입니다. 문재인 안철수 후보 단일화 협상, 이제 양측의 신경전이 아주 팽팽한데요. 오늘 오후 단일화 룰 협의를 당분간 중단한다는 소식도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진보정의당의 심상정 대선 후보가 양 후보에게 정책 연대를 제안하고 나섰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이고 또 진보정당으로서의 대선 전략과 정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오늘은 진보정의당의 선대위 대변인을 맡고 계신 박원석 의원님 모시고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그 국회에 입성하셔서 원내 여러 책임, 특히 대변인 또 이번에 선대위 대변인까지 맡으셨는데요. 네. 그 활동하면서 느끼신 소회를 먼저 여쭙겠습니다. 우선은 그 19대 국회 원구성이 되기 전부터 지난 한 6개월 정도 진보정당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과 또 지지자들께 많은 실망을 드렸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진보정당의 그 역할 그리고 진보정당의 필요성은 우리 지금 비정규직 천만 시대 그리고 또 이 생존의 문제에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300만 농민 그리고 몰락하고 있는 중소상인과 자영업자 이런 분들의 그 삶을 생각한다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길이 또한 진보정당의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진보정의당을 창당하게 됐고요. 저희 진보정의당에는 이제 심상정 대통령 후보를 비롯해서 또 노회찬 공동대표와 같이 우리 국민들께 잘 알려진 그런 정치인들도 있으시고 또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함께 정치를 했던 그 강동원 원내대표와 같이 경험이 많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또 초선이지만 시민사회 분야 또 공직에서 다양한 활동을 했던 김재남 의원이나 정진 의원이나 또 저도 거기에 포함할 수 있겠고요. 7석이라는 작은 의석을 갖고 있지만 진보 정치의 사명을 가슴 깊이 새기고 정말 진보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초선인 제가 그 과분하게도 원내 수석부대표와 또 당대변인, 선대위 대변인이라는 중책을 맡게 됐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진보 정치의 사명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권영길 전 의원 또 강기갑 전 의원도 앞으로 진보정의당 내에서 어떤 큰 활동 영역을 한다는 그런 보도도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우선은 권영길 전 대표님이나 강기갑 전 대표님이나 진보 정치 영역에서 상징성이 굉장히 크신 분들입니다. 진보 정당이 이렇게 분열된 것을 누구보다 마음 아파하시고 또 당신들의 책임감을 크게 느끼고 있어서 당분간 이제 정치 활동의 일선에서 좀 물러나 계셨는데요. 권영길 전 대표님 같은 경우에 아마 조만간 경남도지사 보궐선거에 출마 선언을 하시게 될 것으로 저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시겠다는 생각이지만 진보정의당과 그 가치를 공유하고 있고 또한 비전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권영길 전 대표께서 출마하신다면 진보정의당은 권영길 후보가 야권의 단일 후보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당력을 기울여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또 지난 경남도지사 선거를 생각한다면 당시에도 김두관 그 전 지사께서 무소속 후보였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그 제 정당들과 시민사회가 힘을 합쳐서 단일 후보로 김두관 전 지사를 당선시켰는데 그 저력이 저는 여전히 그 경남에 남아있고 또 이게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보궐선거라는 점에서 굉장히 큰 상징성과 또 역동성을 저는 가질 수 있는 선거이기 때문에 충분히 당선시킬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강기갑 전 대표께서는 진보정당 분열을 막기 위해서 마지막에 그 곡기와 또 물까지 끊는 단식을 하셨습니다. 단식의 후유증으로 지금도 힘들어하셔서 몸을 돌보고 계신 상황이고요. 진보정의당 창당 대회 때 올라오셔서
비록 그 진보가 그동안에 진통이 있었지만 이 길은 멈출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함께 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계십니다. 네. 지금 말씀이 있으셨지만 이제 대선에서도 그 야권 후보 단일화에 관한 국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은데요. 네. 지금 심상정 후보의 전체적인 그 지지율 추세라고 할까요? 추이일 변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문재인 안철수 단일화와 어떤 연계를 맺고자 그렇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우선 그 이번 대선은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 네. 그리고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 그리고 무소속의 안철수 후보 3자 대결이라고 할 만큼 네. 그 이른바 빅3 후보에 우리 국민들의 관심 또 언론의 관심이 집중돼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창당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또 상대적으로 소수 정당인 이 진보정의당의 심상정 후보의 가치나 또 정책이나 공약 이런 것들이 국민들께 잘 알려질 기회가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로서는 그런 점을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야권 단일화 논의가 진행 중에 있는데 여론조사를 해보면 야권 단일화를 통해서만 이명박 정부의 지난 5년의 실정을 심판하고 정권 교체가 가능하다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네. 사실 야권으로서는 이게 이제 국민의 명령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부할 수 없는 것이 네. 사실입니다. 저희 진보정의당도 심상정 후보가 대선 출마를 하면서 승리하는 정권 교체 그리고 진보적 정권 교체에 헌신하고 기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 그런 어떤 그 정권 교체 전제가 마련이 된다면 야권 단일화 논의, 야권 연대 논의에 얼마든지 응할 생각을 네. 갖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심상정 후보가 야권 연대가 단지 정치공학적인 그런 연대가 아니고 정말 우리 국민들의 삶을 바꾸고 시대를 교체할 수 있는 그런 가치의 연대, 정책의 연대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네. 그 세 가지 전제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네. 그 첫 번째는 그 지금 이제 그 당장 벌어지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생존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제 3대 현안을 제시했습니다. 그 3대 현안이란 그 비정규직 없는 현대자동차, 그리고 정리해고 없는 쌍용차, 그리고 백혈병 없는 이 삼성. 네. 특히 노동 문제는 저희 진보정당이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금 즉시 대선 후보들이 공동의 입장 발표를 하고 나서자 이런 네. 제안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그 이명박 정부 지난 5년간의 그 실정을 조사하고 또 그걸 원상 회복시키기 위한 이명박 정부 실정에 대한 청산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그래서 대선이 끝난 직후부터 새 정부가 출범하기 직전까지 네. 그걸 통해서 용산 참사 문제라든지 쌍용차 문제에 있어서의 국가폭력, 그리고 4대강 사업, 그리고 제주 그 해군기지 사업, 그리고 그 천안함 문제의 진상규명과 또 남북관계의 올바른 개선, 네. 뭐 이런 등등의 그 이명박 정부 집권 기간 중에 대표적인 그런 실정과 또 민심의 이반을 불러왔던 그런 사안들을 원상회복시키자는 제안을 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런 약속들이 단지 구두선에 그치지 않고 또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공약에 그치지 않고 네.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 약속 그 실천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하나하나씩 실천하고 점검하는 그런 활동을 다음 대통령 임기 끝까지 네. 함으로써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또 정치 세력 간의 그런 연대의 약속을 지키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네. 이런 제안들이 충족이 된다면 저희는 얼마든지 겸허한 자세로 이 야권 연대 그리고 정권 교체를 위해서 노력할 생각입니다. 네, 그런 제안에 대해서는 지금 상대당이나 후보 측에서 뭐 연락을 받거나 우선은 대응이 저희가 있었습니까? 네. 우선은 저희가 그런 제안서를 문재인 후보 캠프와 네. 안철수 후보 캠프 그리고 시민사회 어르신들께도 공이 보냈습니다. 네. 아직까지 명시적인 답변은 없었습니다만 지금 당장은 이제 문안 두 후보의 단일화에 워낙 이 초점이 가 있다 보니까 네. 그 더 넓은 야권 연대의 필요성을 느끼고는 있지만 네. 아직 그렇게까지 그 논의가 진전되고 있지 않은 상황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 저희 대담에 이제 노회찬 의원도 나오셨었는데요. 네. 심상정 후보의 어떤 대선 공약과 관련된 어떤 큰 기대를 피력하셨습니다. 지금 네네. 민생 파탄을 회복시키는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보도인데요. 네네. 가장 중요한 내용은 어떤 것들입니까? 우선은 심상정 후보의 그 대선 공약의 초점은 노동의 가치를 되살리고 네. 그리고 서민들의 삶을 서민들의 생존을 복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지금 경제민주화가 시대적 화두가 돼 있습니다. 네. 경제민주화가 오늘날 이렇게 시대적 화두가 된 이유는 그만큼 우리 사회의 양극화 문제가 더 추락할 때가 없을 만큼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고 네. 그 과정에서 무엇보다 이 비정규직 노동자들
그리고 우리 중소상인들, 자영업자들, 그리고 뭐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사회적 약자들의 삶이 정말 처참한 수준으로 지금 내려앉았기 때문에 네. 이걸 다시 복원시키지 않고서는 지속 가능한 어떤 발전이라는 걸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기본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덧붙여서 또 하나의 이제 지속 가능성을 의미하는 중요한 그 요소 중에 하나가 이 생태와 자연 환경을 지키는 문제입니다. 네. 최근에 그 영광에서도 핵발전소가 또다시 그 문제를 일으켰고, 지금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핵발전에 대한 그 폐기론들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 원전에 너무 많은 그 에너지 수요를 의존하고 있고, 이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단계적으로 이 원전에 근거한 이 핵발전을 폐지해 나가겠다, 이런 네.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고요. 4대강 사업만 하더라도 지금 그 녹색 성장을 대표하는 사업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외국에 순방 나갈 때마다 여전히 4대강 사업을 선전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보에서는 물이 새고 있고 또 물고기들이 그 집단적으로 폐사를 당하고 있고, 이게 생태 하천이 완전히 망가진 상태인데다가 안전성의 위험마저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새 정부가 들어선다면 저 문제를 복원하기 위해서 상징적으로라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보를 해체하는 문제를 포함해서 다시 이 망가진 자연을 복원하는 문제를 굉장히 중요한 정책 과제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지금 한국 경제가 객관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모든 정당과 후보들이 그 경제 민주화를 내가 이룰 수 있다, 그리고 이 방법으로 이룰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지만 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이 상황에서 무엇보다 초점을 둬야 될 것은 우리 노동자들과 서민들의 삶의 조건을 개선하고 그들의 어떤 그 지속 가능한 그런 이 생활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개혁들이 저는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네. 있어서 지금 그 대통령 선거에 주요한 의제가 되고 있는 모든 개혁적인 진보적인 의제들은 이미 10년 전부터 진보 정당이 주장해왔던 사안들이고, 네. 이게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이 대통령 선거 전국에 화두가 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보람을 느낍니다. 네.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것이 정말 실현되고 대한민국이 지난 5년과 같은 대한민국이 아닌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그 민생 경제 또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그런 현실적인 경제 정책 마련에 순환 출자 금지가 왜 그렇게 중요하고 또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우선 그 지금 한국 경제에 있어서의 선순환, 그리고 경제 민주화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게 경제적인 결실, 과실이라는 게 국민 모두에게 그 땀을 흘린 만큼 공정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자는 게 경제 민주화의 저는 핵심이자 근본 취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걸 왜곡시키는 구조가 바로 이 재벌 시스템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재벌 시스템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투명하지 않다는 게 첫 번째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재벌의 어떤 비정상적인, 그리고 법을 초월하거나 때로는 불법 편법을 동원하는 그런 지배구조, 그리고 그런 지배구조의 대물림 현상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나타난 현상이 경제력 집중이고, 그야말로 골목상권까지 이 재벌들이 문어발식으로 기업을 확장해서 우리 중소상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이 현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최근 순환출자 금지 문제와 관련해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께서 얼마 만에 말을 바꿨습니다. 김종인 그 행복추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기존 순환출자의 그 의결권 문제에 대해서 제한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이제 기존 순환출자 구조는 손을 대지 않겠다, 그러니까 박근혜 캠프 내에서 불협화음이 일어났는데요. 박근혜 후보는 그 기존 순환출자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돈이 3조 원에 이르는 돈이 드는데, 그 돈을 그렇게 순환출자 구조를 해소하는데 쓸 이유가 있느냐, 이런 반문을 하셨는데, 오히려 한국 경제의 이런 투명성을 높이고,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재벌 시스템, 재벌 중심의 경제 체제를 해소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면 3조 원의 돈이라도 드려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단지 기존의 그 순환출자분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별도의 비용이 드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박근혜 후보의 얘기는 팩트도 저는 좀 틀렸다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경제민주화를 국민들 앞에서 수차례 공언했으면서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약속을 변경시키는 것은 일국의 대통령 후보, 그리고 여당의 대통령 후보로서 책임 있는 자세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이라도 박근혜 후보는 나는 더 이상 경제민주화를 얘기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지도자로서 정직한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그 경제민주화 관련해서 뭐 여러 층위의 경제민주화 방안들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시장의 민주화가 얘기되고 있고 기업의 민주화, 지금 이제 순환출자 문제는 이 기업의 민주화에 해당하는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문제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이제 노동의 민주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더불어서 이 금융의 민주화까지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 모든 영역에 있어서 사실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 방안은 분명한 어떤 정책적 대안들을 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대적으로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그에 비해서 굉장히 전향적이고 진전된 그 경제민주화 방안들을 정책 공약으로 갖고 있습니다. 두 후보의 그 정책 공약의 차이점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동안에 진보적인 시민사회 또는 경제학자들이 주장해왔던 내용들을 대부분 수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안철수 후보가 공약으로 제시했던 계열분리 명령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혁신적인 저는 경제민주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두 후보의 정책에서 공이 아쉬운 점은 그 무엇보다 경제민주화의 대상이 아니고 주체가 돼야 될 이 노동의 민주화, 일자리의 민주화에 대해서 다소는 좀 부족한 방안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심상정 후보께서는 그 노동자 그 경영 참여를 통한 공동 결정 제도를 실현하겠다고 그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단지 그 더 이상 이 노동자들이 기업의 어떤 그 주체가 되지 못하고 단지 대상으로 전락하는 그런 현상을 뛰어넘어서 기업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기업 구성원으로서의 주체가 될 수 있을 때 경제민주화의 궁극적 방안이 실현될 수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순환 출자에 관한 추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네. 지금 박근혜 후보는 순환 출자가 만들어지는데 지금 지적하신 초법적이거나 탈법적이거나 불법적인 요소가 없기 때문에 네. 현재 순환 출자를 끊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이재용 씨의 에버랜드 주식 또 정의선 씨의 글로비스 주식을 강제로 팔게 할 방법이 없다. 자체적으로 해결하게 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인데요. 지금 진보정의당이나 박 의원께서는 그거를 팔게 하기 위한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우선은 그 지금이라도 순환 출자를 금지하면 당장 그 대상에 들어가는 재벌 기업 집단이 15개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환 출자 금지라는 게 임팩트가 적지 않은 그런 정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저는 김종인 새누리당 행복추진위원장께서 얘기하셨던 의결권을 제한하자는 거지 그걸 팔아서 해소를 하라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지분을 갖고 있되 그게 경영에 의사결정의 그 어떤 그 결정력으로 작용하지 못하도록 의결권을 제한하게 되면 기존 순환 출자에 있어서는 지분을 강제로 매각하거나 하지 않더라도 순환 출자 구조를 사실상 해소하는 그런 효과를 저는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하는 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박근혜 후보께서는 그것도 하지 않겠다. 그리고 신규 순환 출자에 대해서만 금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앞으로 대기업 집단은 이제 순환 출자 구조와 같은 다소는 좀 과거형의 지배 구조로 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오히려 지주회사 체제로 갈 것이기 때문에 신규 순환 출자만 금지해서는 기업 지배 구조 개선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 점에서 기존 순환 출자 구조를 해소하는 적극적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는 사실은 기업 지배 구조 개선의 의지가 없다고 보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의결권을 제한받는 만큼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삼성이나 현대에서 다른 데 투자할 돈 대신에 주식시장에서 3조 원의 돈을 들여서 주식을 사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바라는 바이냐 지금 그런 쟁점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일단 동시에 그 신규 순환 출자를 금지하고 그리고 기존 순환 출자를 제한하게 되면 사실은 기존의 그 지배 구조를 유지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건 이제 다른 형태로 재벌들이 대안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지금 하신 말씀은 결국엔 주식 시장에서 경영권 유지를 위해서 또 다른 형태의 이를테면 그 주식을 매입하는 그런 데 재벌들이 나서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된다면 사실은 기존 순환 출자 구조를 계속 유지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그 결과를 스스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인데, 그건 당연히 저는 규제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떤 규제가 가능합니까?
아니 이제 기존 순환 출자를 통해서 지분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 의결권을 행사 못한다 그래서 새롭게 지분 취득을 한다면 결국에는 기존 이 기업 지배 시스템 속에 그게 포함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결국엔 기존 순환 출자 구조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한다는 얘기인데 그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이죠. 네. 그 출자 총액제 제한에 관한 질문을 아울러 네.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전체 출자 총액으로 결국 투자를 제한하는 것은 주식 소유를 제한하는 그런 그 요소, 이거 좀 실패된 제도로 검증이 되었다는 그런 지적인데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그 출총제의 그 규제 효과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출총제가 만병통치약이 될 거냐, 한때 이제 그런 뭐 주장들도 있었는데 실제 그렇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고요. 하지만 이제 출총제가 폐지된 이후에 나타난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재벌 계열사가 364개에서 638개로 2배 이상 급증한 것도 명백한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편입된 재벌 계열사의 74%가 비제조업인 서비스업에 해당하고, 네. 그게 바로 이제 골목 상권을 재벌이 점령하는 그런 현상으로 저는 나타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이 출총제가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주장만 할 게 아니고, 재벌의 이런 경제력 집중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들을 면밀히 고민하는 게 저는 지금 경제민주화 이 추세에 맞는 논의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보면 출총제는 이런 폐해 문제를 끊겠다, 이걸 극복하겠다는 상징적인 의미에서 네. 기존에 있어 왔던 제도, 그리고 중간에 없어졌던 제도의 부활을 다시 검토한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필요하다면 이 출총제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살리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해서 합의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우리 재정 정책, 특히 뭐 복지 세출과 관련된 네. 재원 마련에 관한 질문을 여쭙겠는데요. 네네. 지금 증세를 뭐 예교를 하고 계십니다. 법인세 인상 과연 필요한 것인지, 네네. 또 그를 넘어서는 또 더 추가적인 법인의 부담이 되는 과세가 필요한 것인지 네.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우선은 법인세 인상 이전에 네. 대기업의 실효세율이 우리가 굉장히 낮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지금 삼성과 같은 또 포스코라든지 이런 어떻게 보면 순이익이 5천억 원 이상 되는 그런 초대 기업들의 실효세율이 불과 13, 14% 안팎을 오가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외국과 그 실효세율을 비교할 수 있는 정확한 데이터가 비교 데이터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간접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 간접 비교를 해보더라도 낮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지적입니다. 실효세율이 이렇게 낮은 이유는 명목세율이 낮은 이유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게는 과도한 공제 감면 혜택을 네. 독점적으로 대기업들이 누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 전체 법인의 그 과세 감면 중에 51% 정도를 이른바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 계열사들, 대기업들이, 초대 기업들이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초대 기업들의 어떤 그 당기 순이익이나 매출의 비중이 그 정도 되지는 않습니다. 그 과표라든지 산출 세액을 보면 한 36에서 37% 안팎인데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당기 순이익이나 매출보다 더 높은 그 조세 감면 혜택을 누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점에서 실효세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좀 고려될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저희 진보정의당에서는 제가 대표 발의를 법안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이 최저 한세율이 그 14%로 돼 있는데, 그 최저 한세율의 최고 구간이 그걸 20%까지 올려서 어떤 기업들의 실효세율을 좀 높이자, 이런 제안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법인세 명목세율과 관련해서는 현재 지금 22% 최고 구간이 돼 있는데, 이걸 30%까지 높이는 법안을 제가 제출을 했습니다. OECD 국가들 간의 비교를 해보자면 지금 우리가 19번째로 법인세가 낮습니다. 네. 우리보다 더 높은 국가들도, 그 세율이 더 높은 국가들도 상당수 있다는 것이고요. 정부에서는 자꾸 이 얘기를 하면은 그 GDP 대비 뭐 법인세율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좀 틀린 저는 그 비교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그 기업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 그 전체 국민 경제에서 그에 맞는 세금을 내고 있는가, 이런 점들을 좀 네.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우리는 국민 경제에서 기업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한 24% 정도 됩니다. 미국과 같은 나라가 기업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8%밖에 되지 않고요. 상대적으로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서 노동소득 분배율이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근데 기업 소득이 이렇게 높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아까 제가 실효세율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과연 기업들이 그렇게 많은 세금을 내고 있는가에 대해서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그 보편적 복지라는 것이 또 하나의 시대 정신이 돼 있고 복지는 공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재원들이 저는 같이 검토가 돼야 되고 그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증세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이 조세 구조라는 것이 매우 역진적이었습니다. 돈을 번 만큼 내는 것이 누진적 조세 체계의 취지인데 제도가 그렇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이 공제 감면 혜택이라든지 내지는 그 실효세율이 낮다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실제 그 월급쟁이들 같은 경우에 박탈감이 굉장히 큰 것이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조세 인프라도 튼튼하지 못해서 그 세금이 새는 것을 방지하지 못했던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편 증세를 얘기하게 되면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상대적인 박탈감 혹은 조세 저항 이런 것들이 좀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편 증세로 나아가기 이전에 우선은 재벌이라든지 또 소득이나 재산이 굉장히 많은 이런 그 부자 계층부터 증세를 해서 우리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 거기에 대한 이제 동의가 또 국민적 필요가 확인이 된다면 점진적으로 보편 증세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우리 국민의 조세 부담률이 OECD 국가들 중에 비교하자면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우리보다 더 낮은 나라는 뭐 미국, 일본 포함해서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한국 경제가 차지하고 있는 세계 경제에서의 지위나 또 경제 규모나 이런 걸로 봤을 때도 조세 부담률을 좀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그 진보 정당이 그 꾸준하게 제시해온 여러 정책적 의제들이 이제는 우리 사회에 아주 주된 그 사회적 어젠다가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계속적인 문제 제기 또 그것을 우리 현상에 맞도록 또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의지, 앞으로의 의정 활동 크게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대담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매일매일 쏟아지는 대선 후보들의 공약과 정책, 유권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최근 대학생 유권자 연대는 정치권의 포퓰리즘 정책에 반대한다는 릴레이 1인 선언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는 경제 민주화, 또 외교, 안보, 복지 정책, 그리고 정치 개혁에 이르기까지 무엇이 걱정이고 또 무엇이 집중해야 하는지 아마 젊은 대학생 유권자들의 생각을 모아서 핵심적인 주장을 피켓에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런 쌍방향 소통 시대, 앞으로의 5년 민생을 좌우할 대선 공약에도 이런 소통의 과정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회 생생토크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